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어떤 소재로 제작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 조선소였기 때문에 한국조선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하는 소재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소재가 좀 많아서 조금씩 분할하여 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제작의 방향은 첨부되는 표와 같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조선소에 몇 년 전부터 이어지는 수조 원대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두 번째로 한국조선소와 다른 국가 조선소들과의 경쟁력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조선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 몇 년 전 한국조선소에 수조 원대의 적자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분류 제목으로 해양 프로젝트는 독이 든 성배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몇 년 전 한국조선소는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것은 한국조선소의 빅3라 불리는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 이 모든 조선소가 매년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킨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첨부된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각 3사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현대중공업을 위시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 모두 대규모 적자의 결과를 보였고요. 이 적자는 2016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18년, 19년 모두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적자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14년부터 발생한 적자는 언론에서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해양 프로젝트의 손실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발생되는 적자는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선박 발주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적자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의 적자는 전 세계 경기 불황의 여파에 있기 때문에 조선소의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세계 경기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 6년 전인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발생한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해양 프로젝트의 실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담당해온 분야가 해양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목의 내용처럼 해양 프로젝트는 과연 독이 든 성배일까요? 일반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조선소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해양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전까지는 많진 않았지만 조금의 적자 또는 흑자를 기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는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까지 한국조선소의 해양 프로젝트의 영업과 계약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양 프로젝트의 계약 방식은 EPC로 말할 수 있습니다. EPC란 설계와 자재 구매, 그리고 제작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턴키 방식의 계약입니다.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하나의 회사에서 전체 다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1위 조선소의 자리를 차지한 한국조선소는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기 시작하며 기존 선박 건조 사업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아봐야 1,000억을 선회하는 선박 한 척의 가격에 비하면
1조 원을 상회하는 해양 플랜트의 가격은 매출로 실적을 증명하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조선소의 운영진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영업도 그렇긴 하지만 해양 프로젝트는 기존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하여 계약으로 이어지는 조금은 폐쇄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는 시장이라 어느 오일 컴퍼니도 EPC 실적 없는 한국조선소로의 발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조선소의 해양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영업 접근법은 설계와 자재 구매, 제작 전체를 수행하는 EPC 계약이 아닌 수주 금액이 낮은 단순한 소규모 구조물만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 부분만 영업하여 계약으로 연결해서 제작 시장부터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업체의 하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쁘지 않은 품질에 원하는 낱기를 지키는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를 소규모 해양 프로젝트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0년대에 들어선 한국조선소들은 좀 더 공격적인 EPC 계약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EPC 계약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던 원유 가격이었습니다. 첨부 그래프와 같이 2000년대 중반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원유 가격은 201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오일 컴퍼니 입장에서는 상승된 오일 가격의 석유를 팔기 위해서 해양 프로젝트 발주 계획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EPC 계약의 기회를 노리던 한국조선소는 지금까지의 품질과 낱기 실적을 바탕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국 계약으로 연결시킵니다. 처음 계약이 성사되고 첫 번째 계약이 실적으로 연결,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한 한국조선소들은 대규모 수주라는 쾌거를 누르면서 조선소 지도부는 직원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프로젝트 순항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시킨 경험을 가진 한국조선소들은 새로운 도전인 해양 프로젝트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며 나름 자신감을 가지며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참담한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의 제목처럼 정말 과연 해양 프로젝트는 독이 든 성배일까요? 20년 넘게 해양 플랜트 업계에 몸담고 조선소를 옆에서 지켜본 저의 의견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조선소의 입장으로서는 해양 프로젝트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많은 수업료를 지출했으나 오일 컴퍼니와 유대 관계를 만들고 향후 발주될 차기 공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제목인 한국조선소들이 놓친 수면 아래의 빙산들이란 제목으로 적자의 결과를 낳았던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